마지막으로 지갑에서 그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꺼내본 게 언제신가요? 어, 글쎄요.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냥 스마트폰 뒤에 카드 한 장,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죠. 삼성페이, 애플페이. 너무 편하니까요. 네, 우리 사회는 이런 현금 없는 결제를 뭐랄까, 진화, 스마트한 현대인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왔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길거리 붕어빵까지 계좌이체로 살 수 있는 이 변화를 정말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했던 스웨덴이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 그 이야기. 네, 얼마 전 스웨덴 정부가 국민에게 배포한 비상 대비 책자에 위기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십시오. 이 문구를 공식적으로 넣었다고 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디지털 결제의 선두주자가 왜 갑자기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편리함 이면에 훨씬 복잡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고의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결제 수단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 더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편리함이라는 그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럼 첫 번째 경고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시스템에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디지털 사회의 취약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 서울 시내버스는 아예 현금을 안 받는 노선이 늘고 있죠. 또 식당에 들어서면 우리를 맞는 게 직원이 아니라 키오스크일 때가 많고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매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대신 주문해드리긴 했는데 만약 혼자 가셨으면 그냥 식사를 포기하고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고 봐요. 시스템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배제요? 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팻말이 누군가에겐 스마트한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당신은 우리 고객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아주 차가운 선언이 되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 편리한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섰을 때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아찔한 예고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그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똑똑히 기억해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카카오택시 호출은 물론이고 친구한테 받은 기프티콘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안 됐잖아요. 온 나라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었죠. 고작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에 불이 났을 뿐인데 말이죠. 바로 그 사건이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스웨덴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현대전은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과 금융 전산망을 무력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적국의 해킹으로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순간 내 은행 앱에 찍힌 수억 원의 잔고는 그냥 의미 없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편의점에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파드 단말기가 꺼진 암흑 속에서는 물 한 병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배터리나 와이파이 없이도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은 뭐겠습니까? 현금이겠네요. 바로 주머니 속의 실물 현금뿐이라는 것이 자료의 핵심적인 경고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데도 왜 정부랑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종착역에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각종 페이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돈, 그러니까 은행 앱에 찍힌 숫자는 사실 민간은행의 장부에 기록된 빚입니다. 은행이라는 회사가 보증하는 거죠. 하지만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우리의 모든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고
직접 통제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한다. 여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CBDC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잠재적으로 무서운 기능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요? 말 그대로 돈에 특정 조건을 코드로 심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돈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뭐랄까 공상과학 영화 같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핑계로 제가 콜라 사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 의구심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에서 테스트 중인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테스트 중이라고요? 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소멸하는 돈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CBDC로 지급하면서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영원으로 소멸된다는 유효기간 코드를 심는 겁니다. 와, 그럼 미래를 대비한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네요. 무조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비를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에서 이 기능이 테스트되었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두 번째가 바로 질문하셨던 통제되는 소비입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 감소나 국민 건강 증진 같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은 항상 그럴듯하죠. 그리고는 이번 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했으므로 주유소 결제가 차단됩니다. 라거나 건강검진 결과 비만도가 위험 수준이니 당분간 고칼로리 임식 구매가 제한됩니다. 와 같은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내 돈으로 물건을 사겠다는데 시스템이 승인 거부를 띄우는 세상이라.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완벽한 디지털 통제 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국제결제은행, 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곳의 사무총장조차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내가 편의점에서 뭘 샀는지, 서점에서 어떤 사상의 책을 샀는지 10원 단위의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의 슈퍼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남게 되니까요. 자료는 이걸 익명성이 완전히 사라진 투명한 디지털 감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자료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실제 사례들도 언급되어 있나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자료들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요? 세계 최초로 CBDC인 이나이라를 도입했는데 국민들이 잘 안 쓰자 정부가 하루 현금 인출한도를 우리 돈 약 5만 원으로 강제해버렸습니다. 현금을 못 쓰게 막아버린 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했습니다. 이나이라 결제 시스템은 수시로 목통이 됐고 현금은 구할 수 없으니 시민들은 빵 한 조각 사지 못해서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분노한 시민들이 은행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와,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국민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사회 신용 점수랑 결합되면 더 무서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신용 점수가 깎이고 그 즉시 디지털 지갑 사용이 제한되거나 동결돼서 기차표 한 장 못 끊게 되는 세상. 중국은 이미 그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는 중국이 이걸 14억 인구 통제 수단을 넘어서 1대1로 참여국 같은 곳에 수출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캐나다 사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놀라웠는데요. 맞습니다. 2022년 트루도 정부가 백신 정책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를 진압하면서 시위 참여자만 물론이고 그들에게 소액을 후원한 일반 시민들의 은행 계좌까지 법원 영장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영장도 없이요? 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현금이 없는 100% 디지털 사회에서 계좌 동결이란 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카드, 페이, 이체 전부 막히면 월세도 못 내고 마트에서 우유 한 팩도 살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현금이 있다면 계좌가 막혀도 장롱 속 비상금이라도 꺼냈을 수 있지만 완벽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도망칠 곳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평범한 시민도 정부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 금융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아주 불안한 선례를 남긴 거네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현금을 없애고 CBDC를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폐 발행 비용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이유를 대지만 자료는 그 이면에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고 지적하죠. 네. 자료가 핵심적인 진짜 이유로 꼽는 두 가지가 바로 마이너스 금리의 완벽한 적용과 뱅크런의 원천 봉쇄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현금 없는 사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죠.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서라도 사람들이 저축 대신 소비를 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현금이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해서 장롱밑이나 개인 금고에 보관해버리겠죠. 아,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탈출구가 있으면 정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게 되니까 그 탈출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의도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모든 돈이 현금 없이 CBDC라는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한다면 인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 중앙은행이 오늘부터 금리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앉아서 내 재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적인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금융위기 시에는 아예 인출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와, 즉, 자료의 주장은 현금 없는 사회가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정부와 중앙은행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한국은행도 이미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 실험을 준행했고 2025년에는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편리함을 포기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 아닙니다. 자료의 핵심은 디지털의 편리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편리함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는 상황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은 들어두자는 거죠.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3가지 행동 방안을 제시합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첫째, 실물 현금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5만 원권 지폐를 일정 금액 인출해서 재난 가방이나 집안의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 현금을 많이 두는 건 도난의 위험도 있고 또 얼마나 두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좀 어려운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도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다만 국가적인 재난이나 통신 마비, 금융 시스템 해킹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종이 뭉치가 그때는 당신과 가족을 지킬 유일한 식량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안은 뭔가요? 둘째, 의식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가끔이라도 카드가 아닌 현금을 내미는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현금만 들고 다니는 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 작은 소비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매번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현금을 계속 사용해야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기, 은행 창고, 그리고 현금 수송 시스템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유지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무도 쓰지 않으면 결국 비용 문제로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자료는 현금 사용을 단순한 결제 행위를 넘어 거대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겠다는 시민의 저항이자 현금이라는 선택지를 남겨달라는 투표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와, 현금 사용이 투표 행위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뭔가요? 자산을 다변화하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라는 하나의 디지털 바구니에만 담지 말라는 거죠.
정도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 예를 들어 미국 달러나 실물금, 그리고 자료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일부를 분산해서 위험을 해지하라는 조언입니다. 비트코인이라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투기가 아닌 분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한쪽 문이 예기치 않게 닫혔을 때 다른 쪽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비상구를 미리 마련해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구 마련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현금은 왕이다. 캐시 이즈 캥. 이 말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낡은 격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위기의 순간, 전기가 끊기고 시스템이 멈추고 국가의 개인의 목줄을 죄어올 때 유일하게 당신을 지켜줄 왕은 주머니 속의 현금뿐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편리함과 자유의 무게를 저울질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우리는 그동안 편리함 쪽으로 너무 쉽게 추를 옮겨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편리함은 시스템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자유는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퇴근길에 ATM에 들러 지갑에 현금 몇 장 채워 넣는 작은 행동이 어쩌면 다가올지 모를 통제사회로부터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자료들의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현금 사용을 투표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결국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살 때마다 카드를 내밀지 현금을 내밀지 결정하는 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래에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다음번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